이 이야기는 우연히 피해를 벗어나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감동입니다. 윤희에게 남편의 빈자리는 단순히 거실 한 구석이 비어있는 정적인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안의 모든 공기 흐름을 바꾸어 놓은 만질 수 없는 거대한 구멍과 같았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침마다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오른쪽, 손을 뻗어 싸늘하게 식은 침대 시트를 쓸어내리는 일은 멈춰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아침 윤희에게는 인생의 행로를 결정지을 중요한 계약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다.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그녀가 남편의 유산으로 남겨진 작은 상가. 건물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법률 대리인을 만나는 날이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감색 실크 블라우스에 단정한 진주 목걸이까지 걸쳤다. 비장한 각오로 아파트 단지 정문을 나선 윤희가 길가에서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든 찰나였다. 하늘에서 툭 하고 불쾌한 소리와 함께 축축하고 끈적한 느낌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비명을 지르며 확인한 그녀의 어깨 위에는 짙은 회색빛의 새똥이 흉물스럽게 번져 있었다.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일어난 이 불결한 사고에 윤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도저히 이 차림으로 나갈 순 없었다. 결국 그녀는 다급히 택시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 미팅 장소에 20분이나 늦어 사과를 연발하며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분노로 일렁이고 있었다. 운도 없지, 하필 그 타이밍에. 하지만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카페에 걸린 뉴스 화면을 본 윤희의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가 아파트 정문에서 타려 했던, 그리고 새똥 때문에 놓쳐버렸던 그 시각, 그 장소에서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가 사실은 도주 중이던 연쇄 납치살인범이었으며 뒤이어 탄 승객이 잔인하게 희생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윤희는 비틀거리며 카페 벽을 짚었다. 만약 그 불결한 새똥이 아니었더라면 그녀가 지금 차갑게 식어 있을 곳은 법률 사무소의 소파가 아니라 어느 황량한 산기슭이었을 것이다. 불운이라 여겼던 지저분한 얼룩이 사실은 가장 거대한 비극으로부터 자신을 낚아챈 구원의 손길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윤희는 난생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묘한 예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윤희의 감각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의 흐름조차 누군가의 의도된 숨결처럼 느껴졌고 길가에 굴러다니는 낙엽조차 자신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는 신호로 다가왔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윤희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번화가 상가를 지나고 있었다. 낡은 구두가 유독 삐걱거린다 싶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남편은 늘 구두 굽 따르면 바로 갈아라 사고 난다며 잔소리를 하곤 했지만 윤희는 그런 사소한 배려를 챙길 여유가 없었다. 사건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기 직전에 일어났다. 갑자기 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구두 굽이 맥없이 부러졌다. 중심을 잃은 윤희는 비틀거리며 멈춰섰고 부러진 굽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 0.5초 뒤였다. 콱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윤희의 코앞 불과 30cm 거리의 거대한 상가 간판이 수직으로 추락했다. 콘크리트 바닥이 움푹 파이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만약 구두 굽이 부러지지 않아 그대로 두 걸음만 더 나아갔더라면 그녀의 머리 위로 수백 킬로그램의 쇳덩이가 쏟아졌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몰려들었지만 윤희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부러진 구두 굽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낡아서 부러진 것이었다. 그러나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왜 간판이 떨어지기 직전 그녀의 발목을 붙잡듯 굽이 꺾인 것일까? 윤희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조심해, 윤희야. 환청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한 그 울림에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겁에 질린 행인들과 부서진 간판의 잔해뿐이었다. 공포보다 더 깊은 경외감이 그녀를 휩쓸었다. 죽음의 궤도가 자신을 비껴가도록 설계된 것 같은 이 정교한 우연들. 윤희는 비로소 확신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 죽음보다 강한 의지로 자신의 일상을 수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기적 같은 일들이 거듭될수록 윤희의 일상은 경건함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전장으로 변했다. 그녀는 이제 집을 나설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인사를 건넸다. 나 다녀올게요. 누구를 향한 인사인지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지만 그 대상이 남편이라는 것을 그녀의 심장은 알고 있었다. 어느 비오는 오후 윤희는 보건소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빗길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달렸고 목적지에 도착해 내리려던 찰나였다. 버스 뒷문이 열리고 윤희가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윤희 씨, 분명히 남편의 음색이었다. 낮고 따뜻하며 약간의 비음이 섞인 그 특유의 부름. 윤희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문 밖으로 나가려던 발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버스 안에는 무심하게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학생들과 졸고 있는 노인들 뿐이었다. 저기요, 안 내리세요? 기사의 독촉에 윤희가 당황하며 다시 문 쪽을 바라본 순간 인도 위를 미친 듯이 질주하던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윤희가 내렸어야 할 위치를 그대로 훑으며 지나갔다. 오토바이는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만약 윤희가 그 부름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내렸더라면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을 것이 뻔했다. 윤희는 멍하니 버스 좌석에 주저앉았다. 뒤를 돌아봤을 때 자신을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남편의 영혼이 찰나의 순간에 자신을 불러세운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안도감에 눈물을 훔쳤다. 보이지 않는 손길은 이제 물리적인 사고를 넘어 그녀의 청각과 신경계까지 간섭하며 보호를 지속하고 있었다. 윤희는 이 기이한 수호가 두려우면서도 그 지독하고도 눈물겨운 사랑의 연장선에 안주하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일상의 모든 위험이 자신을 비껴가는 연쇄적인 기적 속에서 윤희는 어느덧 남편의 부재를 슬퍼하기보다 그의 현존을 느끼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제 그녀에게 위험은 공포가 아니라 남편과의 교감을 확인하는 통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남편과 자주 걷던 공원 근처의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윤희가 발을 때려던 그 순간이었다. 건너편 상가 카페에서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남편이 프로포즈할 때 불렀던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틀어주었던 그들의 주제곡이었다. 그 노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윤희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해숙은 노래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사로잡혀 횡단보도 중간에서 멈춰섰다. 그 찰나 끼익 하는 고막을 찢는 듯한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윤희의 코앞을 가로질러 나갔다. 트럭이 일으킨 거센 바람에 윤희의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흩날렸고 그녀의 발등 위로 매연의 열기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트럭은 그대로 질주에 사라졌고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다. 윤희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카페 쪽을 바라보았다. 노래는 여전히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수많은 노래 중 왜 하필 그 순간에 이 곡이 흘러나온 것일까? 윤희는 카페 안으로 홀린 듯이 들어갔다. 카운터에는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실례지만 방금 이 노래 왜 트신 건가요? 윤희의 떨리는 질문에 카페 주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아, 이 곡 말입니까? 3년 전쯤 한 남성분이 저에게 아주 간절히 부탁했었죠. 가끔 비가 오거나 날이 좋은 날 이 길을 지나가는 어떤 부인을 보면 꼭 이 노래를 틀어달라고요.
그분이 미리 넉넉히 수고비까지 주고 가셔서 잊지 않고 틀고 있습니다. 카페 주인의 말에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것은 영혼의 수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겨질 아내를 위해 죽음 직전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던 한 남자의 실제 않은 사랑이자 배려였다. 카페 주인과의 만남은 윤희에게 거대한 전율과 함께 새로운 의문을 안겼다. 남편의 수호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지상의 사람들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윤희는 그날 이후 남편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서재에 깊숙한 곳, 잠겨있던 낡은 수첩을 찾아낸 그녀는 그 안에서 믿기 힘든 기록들을 발견했다. 거기엔 남편의 절친했던 친구들, 자주 가던 세탁소 주인, 아파트 경비원, 심지어 단골 택시기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유서 같은 편지가 붙어 있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윤희는 혼자 길을 걷는 법조차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아, 이웃들아, 부탁하네. 그녀가 위험해 보이면 멀리서나마 지켜봐주게. 그녀의 구두굽이 닳지는 않았는지, 횡단보도에서 멍하니 서 있지는 않은지, 내 남은 재산 중 일부를 자네들에게 미리 전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내 아내를 위한 파수꾼이 되어준다면 죽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네. 윤희는 깨달았다. 새똥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윗집 아이가 장난치다 흘린 지저분한 이물질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날 미팅을 늦추게 했던 것은 남편의 부탁을 받은 친구가 보낸 오늘은 웬만하면 나가지 말라는 조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나 주변의 살뜰한 살핌이 겹친 결과였다. 간판이 떨어질 때 발목을 붙잡았던 구두굽 역시 남편이 미리 수선집 주인에게 부탁해. 굽이 다르면 아예 부러지게 설계해서라도 아내를 멈춰 세워달라는 극단적이지만 절박한 요청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정교한 보호망은 남편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이별 앞에서 아내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지상의 요새였다. 남편의 눈물겨운 기획을 알게 된 후 윤희는 오히려 더 깊은 우울에 빠졌다. 자신을 지켜주는 손길들이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죽은 남편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집 밖을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마주치는 경비원의 미소도 마트 직원의 친절도 모두 남편이 부탁에 의한 의무적인 배려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다. 나는 여전히 남편의 손바닥 안에서 살고 있구나.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일상을 통제하고 있어. 그녀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끊고 남편의 서재에 틀어박혔다. 남편이 남긴 수첩 속 인물들을 한 명씩 지워가며 그들의 친절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도움의 손길이 닿으려 하면 날카롭게 반응했고 지인들의 안부 전화는 차갑게 끊어버렸다. 윤희는 남편의 사랑을 보호가 아닌 구속으로 정해 내렸다. 그리움은 이제 증오와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되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남편의 기억 속에 박제된 채 스스로를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가두었다. 역설적이게도 남편이 설계한 가장 완벽한 수호는 윤희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버리는 가장 완벽한 형벌이 되어가고 있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남편의 유품을 하나씩 파괴하던 윤희는 서랍 안쪽 비밀 공간에 숨겨진 또 다른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그것은 남편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들의 원본이자 아내인 윤희에게 남기는 진짜 마지막 메시지였다. 손이 떨려 봉투를 뜯지 못하던 윤희는 오랜 시간 망설임 끝에 종이를 펼쳤다. 사랑하는 윤희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내 지독한 간섭과 주변의 시선에 숨이 막혀 나를 원망하고 있을 때겠지. 미안하오.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부탁한 건 당신을 평생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당신이 나 없는 세상이 너무 무서워 스스로 목숨을 버릴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다오. 그래서 딱 3년만 당신이 혼자 걷는 법을 익힐 때까지만 세상을 당신 편으로 만들어두고 싶었어. 이제 이 편지를 다 읽으면 그들에게 연락해 두었으니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지켜보지 않을 거요.
이제부턴 정말 당신의 발로 걸어야 해. 내가 바란 진정한 수호는 당신이 나를 잊고 혼자서도 햇살 아래에서 당당히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오. 편지 마지막 구절에는 남편의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다. 윤희는 비로소 남편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가 보낸 파수꾼들은 그녀를 가두기 위한 간수가 아니라 날개가 돋아나기 전까지 아기 새를 감싸 안았던 둥지의 집단들이었다. 이제 둥지를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남편의 사랑은 영원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기꺼이 사라져주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윤희의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계절이 바뀌고 윤희는 오랜만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이제 그녀를 따라다니는 은밀한 시선도 정교하게 짜인 행운의 우연도 없었다. 그녀는 구두 수선집에 들러 낡은 굽을 가장 튼튼한 것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남편의 친구들을 찾아가 그동안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 뒤 이제는 정말 괜찮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모두 남편과의 약속이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는 듯 따뜻한 미소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윤희는 홀로 기차를 타고 낯선 도시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지에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를 만났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았다. 하지만 윤희는 당황하지 않았다. 가방 속에서 직접 준비한 우산을 꺼내 폈고 지도를 보며 스스로 숙소를 찾아갔다. 빗방울이 우산 위를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다. 더 이상 기적 같은 수호는 없었지만 스스로를 돌보는 일상이 주는 성취감이 그녀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워주었다. 광장 한가운데 선 윤희는 가슴 깊이 공기를 들이마셨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자신을 지켜주던 수호천사는 하늘에 있지도 타인의 시선 속에 있지도 않았다. 그것은 남편에게 사랑받았던 그 찬란한 기억을 양분 삼아 스스로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윤희. 자신의 의지 속에 깃들어 있었다. 고마워요, 나의 파수꾼. 이제 정말 안녕. 윤희는 허공에 나지막이 인사를 건네고는 자신의 발로 힘차게 대지를 디디며 광장 너머를 향해 걸어갔다.